아줌마! 요즘은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간식비 좀 챙겨주는 게 관례야. 안 그러면 아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 위병소에서 상병이 면회온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 여성의 가방 속에 별 2개가 빛나는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것을. 과연 이 오만한 상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외곽의 한 조용한 사택에서는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자 현직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부장인 강서희 소장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이 놓여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강서희는 올해로 48이었다. 22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어언 26년째였다. 그녀는 여군 최초로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최정예 요원 선발 과정을 통과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남성 동기들조차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악명 높은 선발 과정을 여성의 몸으로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료생 중 상위 3% 안에 드는 성적으로 마쳤다. 이후 그녀는 대테러 작전과 특수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았고 45의 나이에 최연소 여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화려한 군 경력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강서희의 남편은 15년 전 그녀가 아직 소령이었을 때 작전 중 순직했다. 당시 남편 역시 특전사 소속 대위였다.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그날 남편은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강서희는 남편의 마지막 무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희야, 준영이 잘 키워라. 아빠는 먼저 간다. 그날 이후 강서희는 홀로 당시 8살이던 아들 준영을 키우며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길도 놓지 않았다. 아들 김준영은 이제 21살이 되었다. 지난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여 현재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에서 훈련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입대한 지 이제 2달째에 접어들었고 오늘은 처음으로 면회가 허가된 날이었다. 강서희는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대 전날 밤 준영은 어머니가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강서희는 일부러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 아들이 군대에서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불필요한 관심과 부담을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준영에게는 그저 엄마가 국방 관련 업무를 하는 평범한 공무원이라고만 이야기했고 준영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준영이가 갈비찜을 좋아했지. 강서희는 양념장을 만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운 음식보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했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하던 준영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강서희는 정성스럽게 갈비를 손질하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은 양념장에 재웠다. 제육볶음도 준비했다. 고추장 양념에 돼지고기를 버무리고 양파와 당근, 대파를 썰어 넣었다. 김치도 직접 담근 것으로 골라 용기에 담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서희는 음식을 보온 용기에 담고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도 따로 챙겼다. 군대에서 달달한 간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도 20대 초반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선배들이 몰래 건네주던 사탕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군복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슬랙스를 선택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생긴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20대 때는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 뛰어다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참 빠르네. 강서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갓 태어난 준영을 안고 찍은 사진, 준영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모든 순간을 남편 없이 홀로 겪어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남편도 자신도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랐다. 새벽 6시 강서희는 집을 나섰다. 검은색 SUV에 음식과 짐을 실었다. 가평에서 강원도 인제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강서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천천히 운전을 시작했다. 북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이른 새벽의 안개에 쌓여 있었다. 강서희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군인으로 살아온 2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던 남성 생도들의 시선. 그들을 하나하나 체력과 실력으로 압도하며 인정받았던 기억. 특전사 선발 과정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소화하며 한계를 시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쌓아온 전우애와 사랑. 여보, 우리 준영이가 이제 군인이 됐어. 당신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강서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춘천을 지나 인제로 향하는 도로에 접어들었다. 산세가 점점 깊어지고 길은 구불구불해졌다. 을지부대는 최전방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대였다. 제12보병사단은 실제 북한과 인접한 전방부대로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었다. 강서희는 아들이 그런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을지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철책과 초소가 보이고 멀리 병사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서희는 차를 천천히 몰아 부대 정문 앞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 다가가면서 강서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어야 할 병사 2명의 복장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전투복 단추가 풀려 있고 자세도 흐트러져 있었다. 군기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설마 전방부대에서 이럴 리가 없을 텐데. 강서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다. 강서희는 준비해온 면회 신청서와 신분증을 손에 들고 위병소로 걸어갔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강서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병영 내 갑질의 실상과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지를. 강서희는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다. 손에는 면회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부대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멀리서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발소리와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위병소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2명의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세와 복장 상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왼쪽에 서 있는 병사는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다. 이름표에는 조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전투복 상의 단추를 2개나 풀어 헤치고 있었고 전투모도 비스듬하게 쓰고 있었다. 오른쪽에 일병 박민수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은 채 삐딱하게 서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강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26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대를 방문했지만 위병소 근무자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전방부대에서 말이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였다. 외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고 부대의 기강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라니. 저기요. 강서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저 면회 온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조태식 상병은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고 대충 흘겨보기만 했다.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존댓말조차 하지 않았다. 강서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참았다. 면회 신청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신병교육대 훈련병 김준영 일병 어머니입니다. 조태식은 그제야 몸을 돌렸다. 하지만 면회 신청서를 받는 대신 강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노골적이고 무례한 시선이었다. 강서희의 단정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가방,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깔끔한 SUV를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 서울서 오셨네요. 차 좋은데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존중이 담긴 것이 아니라 비아냥과 계산이 섞인 목소리였다. 옆에 있던 박민수 일병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고 강서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강남 아줌마 같은데? 보자 하니까. 박민수가 조태식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일부러 강서희가 들으라는 듯한 크기였다. 조태식은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요즘 부자 엄마들 많이 온다니까. 형님, 이거 대박 아니냐? 두 사람은 강서희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군거렸다. 강서희는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참았다.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준영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었다. 면회 신청서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강서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조태식은 그제야 면회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아이고, 이거 작성이 잘못됐는데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강서희가 물었다. 사실 그녀는 면회 신청서 작성 양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군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행정 서류를 검토해왔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여기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조태식이 신청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 강서희는 그가 일부러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부분은 양식에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매일 이거 받는 사람인데 잘못됐다니까요. 아줌마, 우기지 마세요. 조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호통을 쳤겠지만 오늘은 참아야 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에이, 그냥 다시 쓰세요. 새 신청서 여기 있으니까. 조태식이 신청서 양식을 하나 꺼내 강서희에게 던지듯 건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서희는 그 종이를 집으며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특전사에서 단련된 그녀의 손은 단 1초 만에 저 건방진 상병의 턱을 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았다. 강서희가 옆 탁자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동안
조태식과 박민수는 계속해서 수군거렸다. 야, 진짜 부자 같지 않냐? 저 가방 봤어? 명품이야, 명품. 옷도 엄청 깔끔하고. 저런 엄마 둔 놈은 진짜 복 받은 거지. 그러게. 우리도 좀 챙겨주면 안 되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강서희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물론 이번에도 완벽하게 작성했다. 작성을 마치고 다시 조태식에게 건넸다. 다시 작성했습니다. 조태식이 신청서를 받으며 강서희의 손을 일부러 스쳤다. 강서희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자 조태식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서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태식은 신청서를 대충 보더니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 근데 말이죠. 요즘 면회 오시는 분들이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간식비 같은 거 챙겨주시거든요. 뭐 일종의 관례라고 해야 하나? 네. 강서희가 되묻자 조태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근무 서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런데 면회 오신 분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안에 계신 훈련병들 좀 더 잘 챙겨드리고 그러죠. 뭐 강제는 아니지만 명백한 금품 요구였다. 강서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다. 그런 관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는 참. 그러면 안에서 고생하시는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조태식의 말에 박민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훈련병들 생활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알죠?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강서희의 이마에 푸른 핏줄이 돋아났다.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처음 목격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민간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행위. 이것은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범죄 행위였다. 간식비라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강서희가 차분하게 물었다. 조태식의 눈이 반짝였다. 에이, 뭐 얼마 안 되죠. 한 5만 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민수야? 형님,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아예 대놓고 액수를 불렀다. 강서희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조태식과 박민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드디어 돈을 꺼내나 보다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서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니었다. 붉은색 신분증 케이스였다. 강서희는 그것을 펼쳐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조태식은 처음에는 무심코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서희라는 글자와 함께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장성 신분증은 일반 장교나 병사들의 신분증과는 확연히 달랐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이 빛나는 그 신분증은 군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게 조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 있던 박민수도 신분증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상병과 일병인 그들에게 소장은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였다.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을 모두 넘어서 별을 단 장군. 그것도 별 하나가 아니라 별 2개를 단 소장이었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복무규정 제48조 군인은 직무 수행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두 사람 다 알고 있는가? 저희가. 조태식이 말을 더듬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민수는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지 입만 벙긋거렸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 중 복장 불량, 자세 불량, 민간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 직권 남용, 금품 갈취 시도. 이 정도면 군사법원 직행감이다. 말해봐라. 지금 당장 사과하고 바로잡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직접 너희 사단장을 불러서 처리할 건가? 강서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어마어마했다. 26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특전사 최정예 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카리스마는 2명의 말단 병사를 완전히 압도했다. 조태식과 박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조태식과 박민수가 무릎을 꿇자 강서희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신분증을 집어넣지 않았다. 단지 책상 위에 펼쳐진 채로 두었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 2개가 빛나는 장성 신분증은 마치 심판의 칼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태식이 땅에 이마를 찌을 듯이 절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불과 3분 전만 해도 건방지게 굴던 그 상병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군 생활을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서 있었다. 박민수 일병은 아예 말도 못하고 고개만 조아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조국을 지키는 용감한 장병들이 있다. 혹한과 혹서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임무를 다하는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위병소라는 부대의 얼굴에서 복장을 흐트러뜨리고 면회 온 민간인을 성희롱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인가? 강서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가 이 2명의 파렴치한 병사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특전사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던 동료들, 전방에서 묵묵히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남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많은 장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서희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잘못했다는 건 알면서 왜 했나? 군에 입대할 때 군인 복무 규율에 대해 교육받지 않았나? 위병소 근무 투입 전에 복무 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지 않았나? 그건 조태식이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명백히 군 규율을 위반한 것이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였다. 강서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위병소 내부는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근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 걸린 근무 수칙표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2명의 병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였다. 이 부대의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위병소 관리 감독은 누가 하나? 강서희의 질문에 조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병교육대 작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사관께서 순찰을 도십니다. 그래? 그런데 이 모양인가? 당직 근무사관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도는지 물어봐야겠군. 강서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위병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다. 강서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신병교육대 당직 근무사관인 임현우 소령이었다. 그는 38살로 사관학교 32기 출신이었다. 계급장에는 무궁화 하나가 달려 있었다.
이면우는 부대 내부에서 일과 중 순찰을 돌다가 위병소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면우 소령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는 처음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면회객과 위병 사이에 무슨 마찰이 생긴 것으로만 생각했다. 조태식과 박민수가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조상병, 박일병, 지금 무슨 짓입니까? 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면우는 강서희를 흘끔 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가 무슨 민원을 제기한 모양이군. 요즘 병사들이 너무 나약해져서 민간인한테 이렇게 쩔쩔매다니. 그는 약간 짜증이 났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면회 절차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면우가 강서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치고는 그다지 정중하지 않았다. 강서희는 이면우 소령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면우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왜 저렇게 날카로운가? 마치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상관이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령, 이 부대의 위병소 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강서희가 물었다. 이면우는 어리둥절했다. 저 여자가 자신을 소령이라고 불렀다. 민간인이 군 계급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묘하게 명령조였다. 그건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떻게 제 계급을. 이면우가 말하는 순간 강서희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신분증을 가리켰다. 이면우는 무심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으로 빛나는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서희. 신분증 사진 속 여성의 얼굴과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얼굴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면우의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6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성을 직접 대면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나마도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멀리서 뵙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바로 앞에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별 2개 소장이 서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자신이 방금 그 소장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제대로 된 경례도 하지 않았다. 이면우는 자신의 군 생활이 지금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충성. 이면우는 비명을 지르듯 충성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경례 자세가 잡히지 않았다. 온몸이 경직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강서희는 경례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면우 소령, 당신이 이 위병소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면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위병소가 이 지경인 것은 결국 자신의 관리 소홀 탓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별 2개 소장이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위병소의 현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서희가 차갑게 물었다. 이면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조태식과 박민수, 어질러진 책상, 먼지 쌓인 근무 수칙표. 모든 것이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알면서 왜 방치했나? 당신은 당직 근무사관으로서 매일 이곳을 순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무 일지를 확인하고 근무자들의 복장과 자세를 점검하는 게 당신의 임무 아닌가? 강서희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면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위병소 순찰을 형식적으로만 했다.
하루에 한 번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시기였다. 근무일지도 대충 훑어보고 병사들의 복장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두 병사가 면회객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장성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자신의 진급은 물론이고 군 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강서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군에 바치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그녀였다. 남편을 잃고도 군복을 벗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받으면서도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서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위병소라는 부대의 얼굴이자 국민과 군이 처음 만나는 곳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라는 사실이었다. 아들 준영이는 지금 이런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기강이 무너진 부대, 간부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대, 병사들이 제멋대로 구는 부대. 이런 곳에서 아들이 제대로 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임현우 소령. 예, 소장님. 당신의 사단장은 누구인가? 제12보병 사단장 박재민 소장님이십니다. 임현우의 대답에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민 소장.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강서희보다 2기수 선배였다. 하지만 진급은 강서희가 더 빨랐다. 박재민은 1년 전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12사단장으로 부임했다. 박재민 사단장에게 연락해라.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예, 예. 임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이제 사태는 더 이상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육군본부의 별 2개 소장이 직접 사단장을 호출하는 상황.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임현우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고 사단 작전 참모부에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여기는 신병교육대 당직 근무사관 임현우 소령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육군본부 강서희 소장님께서 위병소에 계십니다. 사단장님께 즉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작전 참모부의 당직 장교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계신다고요?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부장 강서희 소장님이십니다. 별 2개입니다. 이번에는 무전기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작전 참모부는 즉시 비상체계로 전환되었다. 1개 사단의 육군본부의 별 2개 소장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위병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까지 전해지자 사단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박재민 소장은 그때 사단장 집무실에서 주간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작전 참모장이 급히 달려들어왔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신병교육대 위병소에 육군본부 강서희 소장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박재민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강서희 소장. 그는 그 이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자신보다 2기수 후배였지만 진급은 훨씬 빨랐다.
여군 최초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을 거쳐 현재는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인 정보작전 참모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 소장이 왜 우리 부대에? 그게 위병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강서희 소장은 군에서 기강과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만약 위병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그녀가 직접 목격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차량 준비해라. 지금 당장 간다. 박재민은 군복 상의를 재빨리 입고 집무실을 나섰다. 참모들이 뒤따랐다. 사단장 전용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신병교육대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서는 이면우 소령이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조태식과 박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희는 위병소 밖으로 나와 부대를 둘러보았다. 멀리 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저 중에 내 아들도 있겠지. 강서희는 생각했다. 준영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다른 훈련병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꼈다. 이 부대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병사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휘체계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단장부터 아래 간부들까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다. 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추자 박재민 소장이 급히 내렸다. 그의 어깨에도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박재민은 강서희를 보자마자 경례를 붙였다. 제12보병 사단장 박재민 소장, 강서희 소장님께 경례. 강서희가 경례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소장 계급이었지만 박재민은 사단장이라는 전술부대 지휘관이었고 강서희는 육군본부의 참모부 부장이었다. 계급은 같았지만 강서희의 보직이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다. 박재민 사단장. 예, 소장님. 이 부대의 위병소 상황을 직접 보았나? 박재민은 재빨리 위병소 안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2명의 병사,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면우 소령, 어질러진 책상.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임소령? 박재민이 이면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면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강서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두 병사는 면회객인 나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위병소의 복장 상태와 근무 태도도 엉망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군기 문란이며 관리 감독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육군본부의 소장이 면회를 왔다가 이런 일을 직접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였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태식 상병, 박민수 일병, 당장 헌병대로 이송한다. 이면우 소령, 당신은 보직 해임이다. 박재민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강서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깐. 예, 소장님. 나는 오늘 이 부대에 의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면회를 왔을 뿐입니다. 강서희의 말에 박재민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면회? 강서희 소장이 이 부대에 면회를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실례지만 누구를 면회하러 오신 것입니까? 신병교육대 훈련병 김준영 일병. 제 아들입니다. 박재민의 눈이 커졌다. 강서희 소장의 아들이 지금 이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이것은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사단장이라면 부대에 입대하는 모든 인원의 신상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장성의 자녀가 입대한다면 보통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강서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시다면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저 오늘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군요. 박재민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강서희 소장은 장군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로 면회를 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위병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즉시 김준영 훈련병을 호출하겠습니다. 박재민이 참모에게 지시했다. 참모는 급히 무전기를 들고 신병교육대 본부에 연락했다. 훈련병 김준영 일병을 즉시 위병소로 데려오라.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는 3중대 훈련병들이 전투체력 단련 훈련을 받고 있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반복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김준영도 그중 한 명이었다. 준영은 21살이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지 2달째였다. 처음에는 군대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 같은 중대 훈련병들과도 친해졌고 조교들의 지시에도 익숙해졌다. 오늘은 면회 가능한 날이었다. 준영은 어머니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전화통화에서 어머니가 직접 말했다. 갈비찜을 해서 가져갈 거라는 말에 준영은 벌써부터 군침이 돌았다. 어머니는 준영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신을 키웠다. 아버지는 준영이 8살 때 순직했다. 어머니는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비록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지만 준영은 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강인하고 당당한 어머니였다. 김준영 훈련병. 조교의 큰 소리에 준영이 고개를 들었다. 예. 지금 당장 위병소로 가라. 면회 왔다. 준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벌써 어머니가 오셨나 보다. 준영은 급히 전투복의 먼지를 털고 뛰기 시작했다. 훈련장에서 위병소까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준영은 전력으로 뛰었다. 위병소에 가까워지면서 준영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사단장 차량이 보였고 여러 명의 장교들이 위병소 주변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위병소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은 어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박재민 소장을 비롯한 여러 장교들이 어머니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상급자를 대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강서희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했다. 박재민이 준영에게 말했다. 훈련병 김준영 경례. 준영은 본능적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경례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사단장님께? 아니면 어머니께? 바로 박재민의 명령에 준영은 경례를 풀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뭔가가 달랐다. 평소와는 다른 위험이 느껴졌다. 사단장님. 강서희가 박재민에게 말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재민이 다른 장교들에게 손짓했다. 장교들이 하나둘 물러났다. 하지만 준영은 방금 박재민 사단장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는지 분명히 들었다. 소장님이라고 했다. 소장?
그건 별 2개를 단 장군의 계급이었다. 준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국방부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사단장님이 어머니를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강서희는 아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서희. 준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별 2개 장군이라고. 엄마가 소장님이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준영아. 엄마가 말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왜? 저는 엄마가 행정직 공무원인 줄로만.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21년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별을 단 장군이었다는 것.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준영을 압도했다. 강서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장군의 위엄은 잠시 내려놓고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준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2달간 힘들었던 훈련, 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주변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별 2개를 단 장군이 훈련병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순간이었다. 강서희는 아들을 안은 채 잠시 시간을 가졌다. 준영의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둘이서 살아온 모자였지만 오늘처럼 서로에게 의지가 절실한 순간은 없었다. 강서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해라, 준영아.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계급장이 달라진 것뿐이다. 준영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빠도 장교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특전사 대위였다. 작전 중에 순직하셨어. 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는 군인이었고 순직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급이나 부대, 어떤 작전 중이었는지는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강서희는 준영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너는 김준영 일병이다. 강서희 소장의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의 한 명의 병사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엄마의 계급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망치는 일이다. 예, 어머니. 준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강서희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안도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박재민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장님, 식사 장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이나 장교 식당 중 편하신 곳을. 아닙니다. 강서희가 손을 저었다. 특별한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 면회객들이 사용하는 면회실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제 말이 명령입니다, 사단장. 강서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강서희와 준영은 신병교육대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은 소박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다른 훈련병 가족들도 몇 명 보였다. 그들은 강서희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강서희는 가져온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다.
갈비찜, 제육볶음, 김치, 그리고 준영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들. 준영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다. 새벽부터 만들었다. 많이 먹어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준영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어머니를 자꾸 쳐다보았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엄마, 그럼 그동안 국방부 행정직이라고 하신 건 거짓말은 아니었다. 엄마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니까. 다만 계급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서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어. 군대는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곳이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 오늘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도 오시고. 강서희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 조태식과 박민수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준영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저희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서희는 아들에게 당부했다. 준영아, 오늘 일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는구나.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반대를 부탁할 것이다. 예. 엄마는 사단장에게 너를 절대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이 평가하라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도 좋다. 준영의 눈이 커졌다. 엄마, 내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강서희의 아들이 아니라 김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준영은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서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촉촉함이 맺혔다.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준영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강서희는 아들이 구보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박재민 사단장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박재민과 함께 사단장 집무실로 이동했다. 집무실에는 사단의 주요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참모장, 작전참모, 인사참모, 군수참모.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강서희를 맞았다. 앉으십시오. 강서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앉지 못했다. 박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장님, 오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대 관리 소홀입니다. 사단장, 오늘 일은 당신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강서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조태식 상병과 박민수 일병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로 이송하십시오. 군사법원에 회부하여 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예, 소장님. 이면우 소령은 당직 근무사관 보직에서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보직 정지 처분을 권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군 복무 규율과 병영 관리에 대한 재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병 교육대 전체에 대한 기강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위병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부대 전체의 복무 규율, 인권 상황, 간부들의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박재민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그리고 사단장, 제 아들 김준영 일병에게 절대 특별 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장병들에게 불공평한 일입니다. 또한 제 아들 스스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대우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해도 좋습니다. 박재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강서인은 일어섰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사단장, 이 부대를 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젊은이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충성. 강서인은 집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뛰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잘 자라거라, 준영아. 강서인은 차를 몰아 부대를 빠져나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늘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태식과 박민수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면우 소령은 보직 해임되어 재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대 전체에 대한 기강 점검이 실시되었다. 박재민 사단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운영을 완전히 바꾸었다. 위병소는 물론이고 모든 초소와 근무 지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간부들은 매일 병사들의 복무 환경을 점검했고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동시에 군 기강도 확실하게 잡았다. 신병 교육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부당한 대우나 부조리는 사라졌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병사들은 간부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김준영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강서희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훈련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준영은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자신은 김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준영은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체력 단련에서도 사격 훈련에서도 행군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다. 특별 대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교들은 준영에게 더 엄격했다. 하지만 준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공정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훈련병 생활이 끝나갈 무렵 준영은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준영을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전우로 대했다. 준영 역시 그들을 진정한 전우로 여겼다. 수료식 날 준영은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어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계급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때문이었다. 준영은 표창장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공정한 기회였다. 그날 밤 준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최우수 훈련병으로 뽑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서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라. 예,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서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었다. 어디선가 남편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서희 소장은 아들에게 권력이 아닌 원칙을, 특혜가 아닌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엄격함으로, 진정한 성장은 공정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가진 지위와 힘은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별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짊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여군년 따위가 감히 군단장을 조사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2,000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연병장 한복판에서 중장 계급장을 단 남자가 소령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여군 장교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는지를. 과연 이 연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휴전선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육군단 철이 삼각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겨울 아침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군단 전체를 휘감았지만 군단 본부 3층 군수처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원 소령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28배 나이의 군단 군수참모 자리에 오른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닌 연세대학교 학군단 출신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 11시까지 군단에 남아 업무를 처리했다. 남자 장교들도 버거워하는 혹한기 훈련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수행했고 군수 계획 하나를 세울 때도 장병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화면 속 숫자들은 그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엉망이었다.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발주한 방한복과 전투화, 그리고 각종 군수품의 수량과 예산이 맞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 있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품질도 형편없었다. 장병들이 입는 방한복 안감은 찢어지기 일쑤였고 전투화 밑창은 한 달도 못 가 벗겨졌다. 강지원은 지난 3개월간 이 문제를 추적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것이 조직적인 비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납품업체는 군단장 한태준 중장의 육사 동기가 실소유주로 있는 곳이었고 허위 서류와 이중 장부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증발한 것이다. 그 돈은 혹한기 최전방을 지키는 3,000여 명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리려 해도 막막하다는 점이었다. 군단 내 주요 참모들은 모두 한태준 중장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지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문서를 요청하면 분실되었다고 했고 증거를 확보하려 하면 접근 권한이 없다며 막았다. 심지어 몇몇 선임 영관급 장교들은 강지원에게 직접 찾아와 경고했다. 강소령, 군대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다친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처세야. 이건 소령 계급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군단장님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강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서민호 대장, 대한민국 육군 최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강지원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군단 내에서 밝힌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민호 대장의 딸이 아닌
강지원 소령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군단을 바로 세우고 싶었다. 그날도 강지원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납품업체의 허위 세금 계산서, 이중 장부 사본, 그리고 실제 창고 재고 조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일반적인 보고 체계로는 한태준 중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를 직접 범인에게 건네는 것과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인사과 행정병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말했다. 강소령님, 군단장님께서 긴급 간부회에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강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였다. 한태준 중장이 자신의 조사를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각오가 섰다. 이 문제를 끝낼 때가 온 것이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강지원은 자료를 담은 파일을 가슴에 품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군단의 주요 참모급 장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작전참모, 인사참모, 정보참모, 병참참모까지 모두 대령이나 중령급 선임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상석에는 한태준 중장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육군사관학교 32기 출신으로 전형적인 육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군인다운 강직함 대신 교활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강소령 앉게. 한태준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다. 강지원은 경례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다른 참모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강소령, 자네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태준 중장이 물었다. 강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군단장님, 혹한기 군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그게 자네 권한 범위 안의 일인가? 군수 참모로서 당연한 임무입니다. 당연한 임무라. 한태준 중장이 비웃음을 흘렸다. 자네는 지금 군단장인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강지원은 똑바로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군단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류상 수치와 실제 군수 현황의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발견한 그 문제라는 게 뭔가? 여기 있는 선임 참모들 앞에서 한번 말해보게. 강지원은 파일을 꺼내 펼쳤다. 그 순간 한태준 중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여자 주제에 고작 소령 주제의 군단장을 조사한다고.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태준 중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육중한 표창패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군단 지휘관 표창패로 두꺼운 크리스털 재질의 금속 테두리가 둘러진 물건이었다. 무게만 해도 2kg은 좋게 되어 보였다. 내 놈 같은 것이 군대를 망치는 거야. 여자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선임들 무시하고 군단장까지 조사한다고.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에게 다가왔다. 다른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수 없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한태준 중장의 손에 들린 표창패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당장 나가서 정신 재무장하고 와. 내 놈의 머릿속을 뜯어 고쳐야겠어. 그 순간 표창패가 강지원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엄청난 충격에 강지원의 몸이 휘청거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관자놀이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피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차렷 자세로 섰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 눈가로 번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눈빛으로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경례. 강지원은 떨리는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그 모습에 한태준 중장조차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당장 나가. 강지원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뒷걸음질 쳤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복도 벽에 기댄 채 강지원은 천천히 주저앉았다. 피는 계속 흘렀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악물었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강지원은 흐르는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섰다. 찢어진 자존심은 아팠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의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이마의 상처는 꿰매야 할 정도로 깊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강지원은 생각했다. 이 군단의 부패는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최전방을 지키는 3천여 명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제대로 된 방한복 없이 영하의 날씨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병사들, 불량 전투화를 신고 산악훈련을 나가야 하는 군단원들, 그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의무대에 도착한 강지원은 군의관에게 간단히 상처를 꿰맸다. 7바늘이었다. 군의관은 폭행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강지원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한태준 중장이 저지른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이었다. 그날 밤 강지원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관자놀이의 흉터는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 흉터는 굴욕의 표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사의 상처였다. 강지원이 의무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군단 본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은 그녀의 이마에 감긴 붕대를 보고도 눈을 피했다. 어제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강지원과 마주치면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층 계단을 이용했다.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지원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려는데 손이 떨렸다. 폭행당한 충격보다 더 큰 것은 이 고립감이었다. 28배 나이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최전방 군단의 군수 참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강지원은 평소처럼 간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자 함께 앉아있던 중령급 장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빈 테이블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사 계급장을 단 부사관이 앉아 있었다. 김성호 상사였다. 그는 군수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군수 담당관으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소령님 식사하십시오. 김성호 상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상사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강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한태준 중장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김성호 상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등병 때부터 최전방만 22년째입니다. 이제 와서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지원은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김성호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 오후 6시에 제3군수창고로 오십시오. 혼자서요.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호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오후 내내 강지원은 업무를 처리하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갔다. 6시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집무실을 나섰다. 제3군수창고는 군단 본부에서 500m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다. 주로 오래된 장비나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어둠이 내린 창고 입구에는 김성호 상사가 서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강지원을 안으로 안내했다. 창고 안은 습기 찬 냄새가 진동했다. 오래된 목재 선반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김성호 상사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선반 뒤에 숨겨둔 낡은 군용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소령님, 이것이 제가 지난 3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김성호 상사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지원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다. 그것은 놀라운 기록들이었다. 납품업체와 실제 지급 물품의 차이, 허위로 작성된 검수 서류,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 지출의 불일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태준 중장과 납품업체 대표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까지. 상사님, 이걸 어떻게? 제가 군수 업무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한 중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추적하다 보니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상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태준 중장이 부임한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군수 물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한복은 얇아졌고 전투화는 쉽게 망가졌으며 전투 식량의 양도 줄었다. 장병들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묵살되었다. 김성호 상사는 그때부터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종석은 한 중장과 육사 32기 동기입니다. 전역 후 군납 사업을 시작했고 한 중장이 이 군단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원은 서류를 계속 넘겼다. 김성호 상사가 기록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매 분기마다 발주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실제 납품된 물품과의 차이, 그리고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그는 심지어 한태준 중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까지 추적해 놓았다. 상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성호 상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소령님, 부사관이 중장을 고발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군단 감찰실에 가면 도착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영창에 갈 겁니다. 명령 불복종, 상관 모독, 허위 사실 유포 같은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강지원은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군대는 계급 사회였다. 아무리 정당한 문제 제기라도 계급이 낮으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특히 군단장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소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김성호 상사가 강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령님은 다릅니다. 영관급 장교이고 군단 참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 용기가 있으십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다들 못 본 척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소령님이 맞고도 굴복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강지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22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 부사관이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모아온 이 사람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것이다. 상사님,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소령님, 조심하십시오. 한 중장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어제 소령님을 폭행한 것도 경고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심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강지원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다. 무게가 상당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3천여 명 장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였다. 창고를 나서려는데 김성호 상사가 다시 말했다. 소령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단의 비리는 한 명의 군인만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 불량 방한복 때문에 동상에 걸린 병사가 12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불량 전투화 때문에 행군 중 발목을 다친 병사는 28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날 밤 강지원은 자신의 숙소에서 밤을 새웠다. 김성호 상사가 준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했다. 납품 계약서, 세금 계산서, 검수 보고서, 입출고 내역,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맞물렸다. 한태준 중장과 이종석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질 낮은 제품을 납품하고 차액을 챙겼다. 강지원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 3년간 빼돌린 금액은 무려 78억 원이었다. 그 돈이면 군단 전체의 최신 방한 장비를 지급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한태준 중장과 이종석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최전방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강지원은 모든 분석을 마쳤다. 그녀는 증거 자료를 USB에 복사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공식화하느냐였다. 일반적인 보고 체계로는 불가능했다. 군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야전군 본부에 직접 보고하는 것도 위험했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다. 강지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준 비상 연락망이 적힌 수첩이 있었다. 서민호 대장 합동 참모의장. 하지만 그녀는 그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다시 군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마의 붕대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강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다. 김성호 상사가 3년간 모은 증거, 그리고 함께 싸울 동지.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군단 전체가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군단 연병장에서 훈련 강평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전날 밤을 꼬박 세워 군수 개선 계획서를 작성했다. 김성호 상사가 제공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군수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태준 중장의 비리를 명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군수 문제를 지적하고 정상적인 군수 체계로 복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공식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침 9시 강지원은 군수처 사무실에서 계획서를 출력했다. 2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투명 파일에 넣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김성호 상사와 마주쳤다.
소령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상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사님께서 3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이제 빛을 봐야 합니다. 한 중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지원은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이마의 붕대는 이제 떼어냈지만 관자놀이의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흉터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렸지만 강지원은 개의치 않았다. 연병장에는 이미 2,000여 명의 장병이 집결해 있었다. 혹한기 훈련에 참가한 주요 군단원들이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며 도열해 있었다.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바람이 뚫고 들어왔다. 불량 방한복의 문제였다. 강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단상 위에는 군단의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했다. 한태준 중장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각 사단장과 참모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참모석 맨 끝에 자리를 잡았다. 강평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작전 참모가 훈련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각 사단장들이 부대별 훈련 성과를 발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후 군수부문 보고 순서가 되었다.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2,0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군수참모 강지원 소령, 혹한기 훈련 군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다. 근본 혹한기 훈련 기간 중 군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방한복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여 장병들의 체온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전투화의 내구성 부족으로 훈련 중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전투 식량의 수량이 계획 대비 부족하여. 강지원이 보고를 이어가는데 한태준 중장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 연병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한태준 중장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소령, 지금 무슨 보고를 하는 건가? 훈련 군수 현황과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 방안? 자네가 지금 군단 군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군수 체계는. 그 순간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의 손에서 보고서를 낚아챘다. 그는 보고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가득했다. 납품된 물품과 실제 지급된 물품의 차이, 품질 문제로 인한 장병 피해 사례, 그리고 정상적인 군수를 위한 예산 재편성 방안까지. 한태준 중장은 보고서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2,000여 명의 장병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기 시작했다. 첫 장이 찢어지고 두 번째 장이 찢어지고 세 번째 장이 찢어졌다. 25장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연병장 바닥에 흩날렸다.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누가 쓰라고 했나? 강소령, 자네는 지금 군단장인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건가? 군단장님, 저는 단지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사실? 자네가 무슨 사실을 알아?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에게 다가섰다. 그는 강지원의 관자놀이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네는 어디 큰 집 딸이지? 합동참모의장 서민호 대장의 딸이라며? 연병장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많은 장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원의 배경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합참의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아버지 빽만 믿고 선임들 무시하고 군단장 업무에 참견하고. 한태준 중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똑바로 서 있었다. 전 장병 주목.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여자 장교가 무엇을 했는지 봐라. 자기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고 군단의 군수 체계가 문제 있다고 떠들어댔다. 이게 군인의 자세인가? 한태준 중장은 계속해서 강지원을 모욕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소령, 당장 무릎 꿇어. 강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명령이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아. 내 놈의 오만함을 전 장병 앞에서 반성해. 여전히 강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태준 중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나. 당장 무릎 꿇으라고. 그 순간 연병장 대열 속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앞으로 나섰다. 김성호 상사였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군단장님, 강소령님의 보고는 정당합니다. 현재 군수 체계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태준 중장이 김성호 상사를 노려보았다. 닥쳐. 내 놈은 어디 소속이냐? 군수처 김성호 상사입니다. 저는 22년간 군수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태준 중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당장 입 닥치고 대열로 돌아가. 안 그러면 군사재판이다. 바로 그때였다. 연병장 상공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 군용 헬기가 아니었다. VIP 전용기였다. 헬기는 연병장 중앙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 연병장의 먼지를 날렸다.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연병장 입구로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7대, 8대, 10대. 군사경찰 차량까지 합치면 20대가 넘었다. 헌병들이 차에서 내려 연병장을 포위했다. 한태준 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챘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했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고위 장성이 내렸다. 그는 어깨에 별 4개를 달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계급장이었다. 서민호 대장이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이 경직되었다. 서민호 대장은 헬기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옆에는 헌병감실장과 군사경찰 중앙수사대장이 동행하고 있었다. 한태준 중장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다. 제육군단장 한태준 중장, 합동참모의장님께 경례. 하지만 서민호 대장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지원을 향해 걸어갔다. 강지원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관자놀이의 흉터가 선명했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서민호 대장이 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강지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관자놀이의 흉터, 구겨진 군복, 그리고 굴하지 않는 눈빛. 서민호 대장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연병장 전체가 숨죽였다.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한태준 중장,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한마디에 군단 전체의 시간이 멈췄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2000여 명의 장병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민호 대장의 질문에 한태준 중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질문에 답하게. 내 딸의 얼굴에 난 상처는 무엇인가?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한태준 중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것은 총장님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서민호 대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한태준 중장보다 한 뼘은 더 컸고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군단장이 소령을 표창패로 구타한 것이 사고인가? 한태준 중장의 눈이 커졌다. 서민호 대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한태준 중장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다. 총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다만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부하 장교를 폭행했다고. 서민호 대장이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관자놀이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다. 꿰맨 자국이 또렷했다. 지원아. 서민호 대장이 처음으로 딸을 이름으로 불렀다. 강지원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했다. 예, 총장님. 고생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강지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서민호 대장은 다시 한태준 중장을 향해 돌아섰다. 한 중장, 자네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성으로서 부하를 폭행했다. 그것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인 참모 장교를. 이것이 첫 번째 죄목이다. 한태준 중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민호 대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한 폭행 사건 때문이 아니야. 서민호 대장이 헌병감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서민호 대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지난 3년간 제육군단의 군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총액 78억 원이 사라졌다. 납품된 것으로 기록된 물품들은 실제로 창고에 없거나 있어도 품질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건가? 한태준 중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대열 속에서 김성호 상사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합동참모의장님, 군수처 김성호 상사 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대장이 김성호 상사를 바라보았다. 김성호 상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지원 소령님의 관자놀이 상처는 일주일 전 군단 간부회의 중 한태준 군단장이 지휘관 표창패로 폭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회의실에는 군단의 모든 주요 참모들이 있었으며 저는 그날 회의실 밖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병장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성호 상사는 계속했다. 한태준 군단장이 강 소령님을 폭행한 이유는 강 소령님이 군단 군수 비리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비리의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김성호 상사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민호 대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허위 계약서, 이중장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내역, 그리고 한태준 군단장의 개인 계좌 입금 기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서민호 대장이 USB를 받았다. 그는 옆에 있던 헌병감실장에게 건넸고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헌병감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총장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민호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한 중장, 이제 할 말이 있나? 한태준 중장은 무너져 내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했다. 총장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만.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진동했다. 2000여 명의 장병 모두가 그 기세에 움찔했다.
한태준 중장, 자네는 지금까지 3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첫째, 부하 장교에 대한 폭행. 둘째, 군 예산 횡령 및 뇌물 수수. 셋째, 비리 은폐를 위한 직권 남용. 서민호 대장은 한 걸음 한 걸음 한태준 중장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자네의 가장 큰 죄는 따로 있네. 자네는 최전방을 지키는 3천여 명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했다. 작년 겨울 불량 방한복 때문에 12명의 병사가 동상에 걸렸다. 그중 2명은 손가락을 잃었다. 불량 전투화 때문에 28명이 다쳤다. 이것이 자네가 저지른 진짜 범죄다. 한태준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민호 대장이 헌병 감실장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체포하게. 예, 총장님. 헌병 감실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한태준 중장에게 다가갔다. 한태준 중장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헌병들은 정확하게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태준 중장,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제134조 뇌물수수,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한태준 중장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발버둥쳤다. 이럴 수 없어. 나는 군단장이야. 육사 32기야.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헌병들은 그를 단상에서 끌어내렸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헌병대 차량까지. 2천여 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태준 중장은 차에 실렸다. 차량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다. 헌병대 차량은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민호 대장이 천천히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전 장병을 향해 말했다. 제육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군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부정을 저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태준 전 군단장은 이 2가지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명확했다. 하지만 이 군단에는 여전히 군인의 본분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지원 소령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김성호 상사는 3년간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군인입니다. 서민호 대장이 강지원과 김성호를 바라보았다. 2 사람 앞으로. 강지원과 김성호가 단상 중앙으로 나왔다. 서민호 대장은 그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합동참모의장이 소령과 상사에게 경례를 올리는 장면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장병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2 사람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육군이 여러분 같은 군인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강지원과 김성호가 경례로 답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민호 대장이 다시 전 장병을 향해 말했다. 제육군단은 앞으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빼돌린 예산은 모두 회수하여 장병 복지에 사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군단장이 곧 부임할 것이며 이 군단은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군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다. 2천여 명의 장병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서민호 대장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원아, 정말 잘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강지원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의 눈물이었다.
한태준 전 군단장의 군사재판은 체포 후 한 달 만에 열렸다. 국군 수도병원 지하에 위치한 군사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붐볐다. 군단장급 장성의 비리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성호 상사가 3년간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종석과 주고받은 이메일, 비자금 계좌 입출금 내역, 허위 검수 서류, 그리고 실제 장병 피해 사례까지. 검찰은 한태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강지원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지원은 담담하게 증언했다. 군단 간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표창패로 관자놀이를 가격당한 순간, 그리고 그 후의 협박까지. 그녀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판장 앞에서도 그녀는 군인이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0년 전역 및 군인연금 박탈. 한태준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서민호 대장은 딸을 계룡대 본부로 불렀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은 넓고 엄숙했다.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국의 군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앉아라, 지원아. 서민호 대장이 딸에게 소파를 가리켰다. 이곳에서는 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었다. 강지원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고생 많았다. 이번 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서민호 대장은 차를 따라 딸에게 건넸다. 사실 나는 내가 철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진작 알고 있었다. 합참의장실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 내가 한태준에게 맞았다는 보고도 당일 밤에 받았다. 강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바로 개입하지 않았냐고? 서민호 대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원아, 너는 내 힘으로 해내고 싶어 했다. 내가 섣불리 나서면 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기다렸다.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내가 싸울 준비가 될 때까지. 강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믿고 기다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연병장에서 한태준이 너를 무릎 꿇리려 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딸이기 이전에 너는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 그것을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서민호 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원아, 너를 육군본부 감찰실로 전보 발령하려고 한다. 중령으로 진급과 함께 말이다. 계룡대에서 근무하면 안전하고 내가 가까이서 지켜볼 수도 있다. 강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저는 제육군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민호 대장이 딸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원아, 너는 그곳에서 폭행까지 당했다. 왜 다시 돌아가려는 거냐? 강지원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합참의장 서민호 대장의 딸이 아니라 이 군단을 제 손으로 바로 세운 강지원 소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일을 시작한 곳에서 끝을 봐야 합니다. 제육군단의 정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민호 대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중령 진급은 받아라. 내가 이룬 성과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강지원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제육군단으로 복귀했다.
군단은 그새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했고 한태준의 측근들은 모두 전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병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강지원이 군단 정문을 들어서자 군수처 앞에 김성호 상사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올렸다. 중령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상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중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군수처 사무실로 걸어갔다. 사무실에는 새로운 컴퓨터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김성호 상사가 설명했다. 야전군에서 특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비리로 빼돌린 78억 원을 전액 회수했고 추가로 30억 원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군수 현황을 확인했다. 새로운 방한복 3,000벌이 입고되어 있었다. 최신형 전투화 4,000켤레, 혹한기 침낭 3,000개, 그리고 각종 군수품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상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군수 체계를 만들어 봅시다. 예, 중령님. 그로부터 2달 동안 강지원과 김성호는 밤낮 없이 일했다. 비리에 연루된 납품 업체들을 모두 배제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확립했다. 군수품의 품질 검수 기준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고 관리도 전산화하여 한 푼, 한 개의 물품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장병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새로운 방한복은 영하 20도에서도 따뜻했고 전투화는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끄떡없었다. 더 이상 동상에 걸리는 병사도 불량 장비 때문에 다치는 병사도 없었다. 12월 중순 대규모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군단 예하 수색대대가 북방 한계선 인근 산악 지역에서 이틀간 생존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지원은 군수 지원 책임자로서 훈련에 동행했다. 훈련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졌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이변이었다. 수색대대 1개 소대가 고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무전도 끊겼고 위치만 대략적으로 파악되었다. 군단 본부는 긴급 구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다. 헬기도 기상 악화로 투입할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도보로 구조대를 투입하는 것이었다. 강지원이 자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군단장이 만류했다. 중령 참모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군수한 장비로 훈련 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군단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허락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예 요원들과 함께 가십시오. 강지원은 김성호 상사와 특전사 출신 부사관 5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꾸렸다. 그들은 최신 방한복을 입고 구조 장비와 비상 군수품을 챙겨 출발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6시간을 행군했다. GPS로 고립된 소대의 위치를 추적하며 산을 올랐다. 강지원은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마침내 그들은 고립된 소대를 발견했다. 12명의 병사들이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새로 지급받은 방한 장비 덕분에 동상 환자는 없었다. 중령님, 병사들이 구조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강지원은 그들에게 비상식량과 따뜻한 물을 나눠주었다. 모두 무사합니까? 예, 중령님. 방한복이 정말 좋습니다. 이 추위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병사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건강했다. 구조팀은 병사들을 안전하게 대피소로 인도했다.
복귀하는 길도 험난했지만 그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이 구조작전은 군단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지원 중령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는 소식은 장병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하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는 진짜 지휘관이었다. 이듬해 1월 강지원은 정식으로 군단 병참 참모로 보직을 받았다. 그리고 육군 본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지원 중령은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장병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하여 고립된 부하들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에 표창함. 시상식이 끝난 후 강지원은 홀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관자놀이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싸웠고 이겼고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는 증표였다. 김성호 상사가 문을 두드렸다. 중령님, 오늘 저녁 식사 어떠십니까? 군수처 전 인원이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위협이 아니었다. 최전방 장병들은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튼튼한 전투화를 신고 충분한 군수품을 지급받았다. 그들은 안전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지원이 원했던 전부였다. 이마의 흉터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지며 강지원은 생각했다. 이것은 패배의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승리의 훈장이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지원 중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서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외로울지라도 정의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관자놀이에도 보이지 않는 흉터가 있다면 그것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훈장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